당연히 다 백발백중 성공했고요. 거의 발목 밑에서 사서 눈썹 위에서 팔았죠. 이럴 때 사면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그리고 바닥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집값 하락이 이제 계속해서 가파른데 네. 이렇게 가파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공포 심리도 있지만 맞아요. 제 주변 분들만 해도 이제 네. 무주택자 분들도 네. 이제는 조금 더 떨어지면 내가 이번에 바닥 때 뭔가 좀 잘 잡으면 네. 큰 돈을 그다음에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네. 조금씩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준비를 하면서 바닥이 어딜까 막 찾고 있더라고요. 네. 요 바닥 알기 어렵지만 네. 또 그 데이터를 이 대표님이 알고 계신다고 해서 네. 오늘 촬영 급하게 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데이터에 과연 답이 있는지 한번 같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이렇게 준비하셨나요? 가시죠. 오늘은 혹시 우리 김 작가님은 네네. 혹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혹시 몇 채 정도나 해보셨어요? 꼭 그런 네. 상처를 건드리셔야 아니, 돼요. 아니, 해보시는 저 2021년 11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딱 경험이 딱 그거 네, 한 딱 번- 하나입니다. 한 나머지는 번이시군요. 사실 뭐 전세랑 그다음에 월세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은 뭐 거의 어떤 투자자로서는 아니죠. 거의 완전 초보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좀 부동산 투자가 되기 일반 사람들한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일반 사람들은 이제 다주택자분들처럼 집을 막 여러 채 사고 사실 네. 경험이 쌓이고 해야지 본인만이 관점이 생기는 건데 이게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네. 또 다시 사는 거는 네. 또 한 몇십 년 뒤에 사거나 네. 뭐 이런 대부분 일반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한 40대 초반에 제가 깨달았었는데 지금 40대 이게- 초반 아니셨어요? 예, 지금 뭐 앞자리가- 30대 후반인데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좀 잘해서 네. 뭐 연봉을 좀 많이 벌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제가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연봉이 예를 들면 뭐 많으면 한 5천이라 치면 그렇죠. 그 10년을 네. 다 모아도 5억인데 그렇죠. 20년을 다 모아도 10억인데 그렇죠. 집을 잘못 사면 네. 뭐 잘 사면 이게 몇 억, 맞아요. 10억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그렇죠. 최근에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가 많았던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 시장의 큰 사이클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대한 공부를 저는 아니 학교에서 이런 공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강의 좀 한다 하시는 분들 강의는 제가 거의 다 들었던 것 같고요. 다 찾아 들었나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강의들이 다. 네, 그러니까 낚시랑 제가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낚싯대에다가 어떻게 지렁이를 껴가지고 낚시를 어떻게 던져서 어떤 반응이 왔을 때 물고기를 잡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뭐 어디 가서 내가 낚시해서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내가 부동산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꿈과 희망이 생기죠. 네. 근데 막상 제가 강의를 제가 한 3년, 4년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제가 강의로만 진짜 5천만 원 넘게 정말 많은 돈을 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지만 낚시로 비유하면 딱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과연 내가 지금 낚시하러 가도 되는지. 만약에 내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 태풍이 와요. 네. 그럼 낚시하러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죠. 예를 들면 2020년이나 21년에 고점에서 누구나 다 낚시 지금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낚시하러 가야 된다. 실거주는 언제나 옳다. 이 원리로 만약에 샀다라면 예상치 못한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겠죠. 그때 이상하게 바다에 가고 싶더라고요. 왜 눈물이 날 거야. 제가 수없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을 만나봐도 여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아무도 못 해주는 거예요. 결국 타이밍인 거죠.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이 제가 원하는 타이밍은 발바닥을 원하고 머리 꼭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이 위험한 시점이지. 지금이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이지.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격언에 그런 게 있잖아요. 무릎 밑에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팔아라. 저는 무릎 정도만 알아도 좋고 어깨 정도만 알아도 좋겠는데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가는 그냥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 제일 싸다. 내려가도 몇 년 또 참으면 또 올라간다.
이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고수한테 내가 낚시를 잘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내가 낚시를 잘할 수 있어 이제. 자, 그런데 내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고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없으면은 내가 낚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못 잡죠. 없는데. 맞아요. 그럼 나는 어디를 가야 돼요? 물고기가 많이 있는 데 가서 낚싯대를 들이대워야 됩니다. 낚시 실력이 부족해도 물고기 많은 데 가서 낚시하면 내가 축축 걸리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낚시터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내 낚시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 2014, 15년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지방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벌었고, 그 다음에 한 14년도에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수도권 투자했으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금융위기 끝나고 수도권은 별로였지만 지방은 계속 올랐거든요. 14년 정도에 수도권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 그때는 지방에 투자를 했고, 지금 수도권이 맞냐?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성공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김 작가님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키우고 계신데 채널을 키워오신 원칙과 근거가 있으시죠? 있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저는 아직 유튜브 채널에 원칙과 근거가 없어요.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안 키워지죠. 지속적으로 반복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어떤 나름의 근거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지속적으로 반복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지방에 투자하는 게 옳았고 14년, 15년에는 왜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저한테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전문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경제가 어려웠고 근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다. 근데 없는 돈 가지고 어떻게든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이 갭이 너무 작고 지방이 싸니까 그래서 지방에 투자했는데 운 좋게 내가 돈을 벌었고 근데 지방 올랐고 수도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의 갭이 작아졌겠죠. 근데 지방에다 투자했던 거 내가 이거 팔아서 그러면 서울이 수도권이 또 보니까 갭이 작아서 수도권에 살만하니까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그나마 제일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진짜 3년, 4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내가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고 좋은 낚시 방법 배우고 꿈과 희망을 가졌지만 막상 지금 내가 낚시를 하러 가도 되는지 지금 내가 어느 낚시터 가서 지금 낚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그 누구도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이클을 보니까 지방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수도권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이 타이밍 그 다음에 지금 낚시를 하러 가는데 태풍이 오냐 안 오냐 이것만 알 수 있으면 야 이거 부동산으로 정말 이거 투자로 진짜 큰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가졌고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엄청 이제 많이 다녔죠. 그런데 그 어디서도 답을 찾지 못했고 근데 보니까 그때가 한 15년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입주 물량이라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작으면 올라가고,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물론 항상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완전 초보였기 때문에, 그래, 이것만 있어도 내가? 그래, 입주 물량 많은 데는 위험하니까, 여긴 태풍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만 피하고, 입주 물량 작은 데는 거기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이런 데만 투자해도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데이터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책을 보니까 빅데이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를 이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3권의 책을 쓴 거를 아실 거고 그 책 내용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18년 1월 달부터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로 제가 활동을 시작을 했고 제 첫 번째 책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전혀 유명하지 않았죠. 물론 이제 지금도 엄청 유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김기원은 좀 하락론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폭락론자 아니셨어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리치고를 왜 만들었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락론자고 폭락론자 부동산 투자를 하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사이클론자고 이 사이클을 잘 타는 걸 원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리고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은 항공모함과 같기 때문에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만 잘 타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처음 말씀드린데 이런 공개 자리에서는 제가 20채 정도 20채. 투자를 했었습니다. 리츠고로. 네, 당연히 다 백발백중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좀 많이 쌓이고 나서부터는 거의 발목 밑에 샀습니다. 발목 밑에서 사서 이제 판 것들은 이제 거의 눈썹 위에서 팔았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김기현은 절대 폭락론자가 아니다. 제 첫 번째 책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2018년 2월 초에 출간된 책인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사람으로 따진 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뭐 이런 거 해서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떨어진다. 뭐 성격도 좋고 체력도 좋고 능력도 좋아요. 그럼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17개 시도를 다 분석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김 작가님도 많은 전문가분들 만나봤지만 모든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 혹시 만나보셨어요? 많지 않죠. 보통 네. 자신이 이제 투자하거나 네. 잘 아는 전문 지역들이 있죠. 그렇죠. 없습니다. 예,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데이터는 할 수 있다. 예. 자,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하얀색 지역들이 있고 빨간색 지역들이 있고 노란색 지역이 있는데 하얀색은 중립인가 봐요. 하얀색은 중립입니다. 예. 빨간색은 내려간다라고 전망한대. 노란색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한대. 왜냐면 이런 거예요. 성격 데이터도 좋고 능력 데이터도 좋고 체력 데이터도 좋아요. 이거는 뭐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인 상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2018년 초에 뭐라고 전망했냐. 대전이랑 서울이랑 전남은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도는 모든 데이터가 안 좋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한 군데라도 틀린 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다 맞았습니다. 자,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로 전망이 가능한 구간은 1.5년에서 맥스 한 2.5년이에요. 그리고 데이터가 매주, 매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튜닝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한 1년 반이 지나고 제가 이거를 뽑아봤는데 자, 1등 지역이 어디죠? 대전. 대전이랑 어디예요? 서울. 서울. 매매, 한국부동산원이나 KB 둘 다 서울 대전 1등, 1, 2등이죠. 자, 리치고 김기원이 2018년 1월 달에 출간한 책에서 1등 누구요? 서울, 대전, 전남. 전남도 여기 있죠? 자, 나 떨어진다고 했는데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도 전부 다 떨어졌죠. 자,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데이터의 위대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이렇게 각각 다른 지역을 분석할 수 없어요. 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 머릿속에 담으면서 인사이트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뭐만 없으면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이 없으면.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으면 이때는 뭐 이때만 해도 제가 혼자 그냥 이제 외부에 있는 개발자 2명이랑 리치오를 만들어서 창업했을 때도 아니고 지금 뭐 개발자들이 뭐 몇십 명이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지역들도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 예를 들면 강원도는 뭐라고 써놨냐. 대다수의 데이터들이 양호한 편이지만 2018, 19년은 연속으로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있어 약세가 예상이 된다. 특히 입주 물량이 집중된대. 그래서 약세를 보였어요. 자, 경기도는 매우 저평가된 지역이나 2018년, 19년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시, 군구 지역 간의 양극화 흐름이 예상된다. 딱 맞았죠. 예, 경기도는 아주 넓잖아요. 매우 저평가다. 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좀 힘들 거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좋을 거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광주도 본질같이 버블이 많이 쌓여있으나 다른 데이터는 대체로 양호하다. 그래서 광주도 올랐고요. 예, 또 대구도 고평가 지역이나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서 완만한 우상이 예상된다. 대구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저는 부동산 관련 책들만 제가 한 100권 이상 읽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책도 17개 시도를 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내려가고 어디는 이만저만한 데니까 요만저만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한 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것도 처음이었죠. 혹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데이터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네. 이제 반면에 지금 맞은 것만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제가 이제 2019년 5월 달에 창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빴습니다, 사실은. 책을 쓸 여유도 없었고 2020년까지는 못 썼다가 21년 초에 또 제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을 썼을 때는 굉장히 저는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책에서는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변곡점이 올 거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변곡점이 올 거다. 그래서 이제는 위험하니까 웬만한 지역들 말고는 사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서 사면은 좋을 만한 지역들을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서산이고, 그 다음에 군산이고, 평택도 제가 2020년에 평택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21년 10월 달에 제가 두 번째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 변곡점이 왔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죠.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21년 10월 달이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고점이었다.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그래도 한 20년부터는 조금씩 그때부터는 꽤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든 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22년 10월 달에. 2년 전이면 이제 20년 한 중순 정도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충청도는 기회의 땅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충청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좀 내려가긴 했지만, 이때 사셨으면 거의 이제 뭐 한 발목에서 무릎 정도 사이에 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 서울 집값 상승이 2년 더 간다. 지금은 어깨다. 서울은 어깨다. 그리고 무릎 수준이 지방에도 유망하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2019년, 일단 오늘은 제가 뭔가 이제 혹시라도 저를 뭐 이런 투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가 보일까봐 제가 사실 방송에서 거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 오늘은 제가 깔 거 다 까고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9년 연말에 한 10채 정도를 샀습니다. 지방에. 왜? 데이터를 보니까 발바닥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중에 뭐 3채 정도는 팔았거든요. 근데 뭐 수익률이 많이 난 거는 원금 대비해서 한 1500% 이상 수익률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서울 샀으면은 뭐 큰일 났죠. 그리고 2년 더 갔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이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뭐라고 했냐. 서울 아파트값 21년 말까지만 올라간다. 너무 정확했죠. 이걸 다 미리 얘기한 거예요. 21년에 얘기한 게 아니라 2020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대구 부동산 위험해지고 있다. 대세하락 임박했다. 대구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집 팔려면 지금 내놔야 이득이다. 아무도 안 사는 시장이 온다. 이것도 제가 1년 전이니까 22년 10월달 1년 전이니까 21년 10월달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집 팔려면 지금 팔아라. 아무도 안 사는 시장이 온다. 근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아무도 안 사죠. 그리고 이제 2021년 연말에 이제 맞짱 토론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민 교수님하고 저하고가 하락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상승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21년 부동산 지금 실거주로도 절대 사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진짜 위험하다. 인천 지금 22년부터 입주물량 사상 최대다. 절대로 지금 패닉 바이만 하면 안 된다. 근데 2021년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겁게 많이 오른 데가 인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20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에 한 번 절호의 매도 기회니까 무조건 팔아라. 지금 팔아라. 이런 얘기를 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망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2018년 첫 번째 책만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서울, 대전, 지금 전남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투자했으면 뭐 상당히 대박이 나셨을 거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의 어떤 제가 데이터로 전망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데이터가 진짜 짱이다. 저는 그러니까 김기원이 짱이 아니고 데이터가 최고라는 거죠. 사실은 저도 데이터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우리 김 작가님 뭐 제가 아주 많이 뵙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만나 보니까 우리 김 작가님이 진정성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진짜 저만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진짜 저만 알고 싶은 내용인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안전하고 대박내는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좋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지금. 앞선 20분과 30분의 그 방대한 어구로의 충분한 강의 내용이 이제 기대하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알기 전에 일단 기본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 공식을 외우고 우리가 문제 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기본 용어, 물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맞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플라워 차트를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자, 플라워 차트는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움직임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든 차트예요. 제가 이제 뭐 매매 차트나 전세 차트를 많이 봤는데 이걸 둘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 플라워 차트라는 걸 제가 직접 개발을 한 거고요.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설명해 놨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네. 플라워 차트는. 그 다음 변곡점, 특히 매수 시기를 잡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상태도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 계속 그쪽으로 움직여요. 자, 보세요. 요거는 2014년 6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 전남의 광양시의 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입니다. 네. 자, 보세요. 2014년부터 광양은 자, 요게 이제 플라워 차트에는 요 십자선이 있는데 십자선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뭐냐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4년 6월 달 이후로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가 떨어진다.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죠. 매매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플라워 차트는 변곡점이 이 돌아서는 선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보이죠? 그럼 언제 사면 돼요? 이때 사면 돼.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왜? 부동산은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데이터를 봐야 되지만 일단 요 차트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도 중요한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전세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지금 2023년 1월 달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네. 바로 전세가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 하락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집 언제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자,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첫 번째 관문. 집값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은 전세가가 멈춰야 돼요. 전세가 하락이. 그리고 오히려 전세가 상승해야 됩니다. 자, 전세는 투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1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는 투자 목적 없이 실제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가격이 움직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올라간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수요가 계속 몰리고 이 가격에도 지금 나는 전세 살 거야 라고 하는 심리가 퍼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광양이 이 플라워 차트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밑으로도 빠지고 왼쪽으로 빠지죠, 이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매 전세가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왼쪽으로만 가죠. 밑으로 더 이상 안 떨어지죠. 전세가 안 빠진다는 거.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제 수요가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균형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담보가 됐다. 자, 이때부터 우리는 살 준비를 해야 돼. 그렇죠. 즉, 그때부터 꺾일 준비를 하고. 그렇죠. 왼쪽으로 다시 돌아설. 이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 부동산 시장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뭐 이런저런 정부가 정책 꺼내도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전세가가 안정되는 게 첫 번째다.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려면. 자, 얘가 왼쪽으로 계속 가다가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 우리는 왼쪽으로 계속 갈 때부터 관심 둬야 돼, 이때. 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서죠. 오른쪽으로 딱 돌아서는 이 시기, 이때가 바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자,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요? 계속 몇 년을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어때요?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네요. 왼쪽 밑으로 꺾이죠. 네. 그럼 언제 팔면 돼요? 꺾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왜냐면 이게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다른 게 뭐냐면 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021년 10월 달에 지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때 뭐라 그러냐.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팔라 그랬어요. 22년 상반기 안에. 그나마 2022년 뭐 한 1, 2월 달, 2, 3월 달에는 팔릴 수는 있었어요. 근데 22년 하반기 들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예 내놔도 아무도 집을 쫓아 보러 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부동산은 무릎이나 발목 밑에 사서 어깨 정도 위면 팔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변곡점에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정도에서 팔면 됩니다. 이 매도의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설명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또 이거를 판단하는 저평가, 고평가 인덱스, 그다음 입주 물량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결합을 하면은
매도 타이밍이 정확하진 않지만 네. 한 어깨 이상에서는 팔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 타이밍은 이제 꺾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죠. 사면 되는 건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매도 타이밍은 꺾이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만 근데 문제는 그때는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그래서 팔 때는 부동산은 분위기 좋을 때 남들이 막 못 사서 안달 날 때 팔아야 됩니다. 그 한 달 날 때 팔 때는 좀 이따가 얘기해 주시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이 플라워 차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플라워 차트로 고평가, 저평가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네. 아니, 차트 하나로 뭘 이렇게 많이 알 수 있어? 자, 보시면 여기 십자선을 제가 그어놨죠. 이 십자선은 뭐냐면 매매가 상승과 전세가 상승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점을 이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전세는 실수요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실수요가 1% 상승했어요. 실수요는 전세가 1% 상승했어. 그럼 매매가도 몇 프로 상승하는 게 정상이에요? 1%. 1% 상승하는 게 정상. 왜? 본질적인 가치인 전세가가 오르는 만큼만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전세가는 5%로 올랐어요. 근데 매매가가 1%밖에 안 올랐어. 네. 자, 그럼 이거의 차이가 몇 프로예요? 4%. 4%죠. 이 4%만큼 매매가는 저평가일까요? 고평가일까요? 초평가일 확률. 왜 저평가죠? 전세가가 그렇죠. 그만큼 오를 확률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네. 아니, 공부 잘하셨죠? 아니, 굉장히 보니까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바로 지금 원리를 다 깨우치셨는데, 네. 전세는 실제 수요이기 때문에 실제 본질적인 가치로 보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실제 수요니까. 근데 얘가 5% 올랐으면 얘가 5% 올라야 되는데 1%밖에 안 올랐다는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사는 거야. 아직 즉 투자 수요가 붙질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잖아요. 네. 그런데 사면은 괜찮아요. 물론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해야 되지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차트에서는 얼마나 그 간극이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십자선에서 왼쪽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저평가입니다. 맞죠? 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 선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네.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투자에 막 뭐 광분해서 이제 매매가가 고평가 될 때도 있고 투자에 무서워서 못해서 저평가 될 때도 있고. 네. 자,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시장은 저평가됐다. 저평가. 그리고 저평가, 이 십자선을 중심으로 왼쪽, 만약에 이 플러스 차트, 이 차트가 돌았는데 만약에 밑에서 돌았다. 그거는 조금 좀 더 신중해야 돼요. 네, 근데 얘는 위에서 돌았잖아요. 전세 시장이 저평가인 상태인데 매매가까지 돌았다? 이거는 찐 상승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 플라워 차트만 가지고도 우리는 변곡점을 전부 다 알아맞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플라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치고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제 리치고 앱을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리치고 앱은 그냥 무료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 네. 리치고 엑스퍼트는 이거는 이제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셔야 되는 버전인데 자, 먼저 우리가 도곡 기준으로 플라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자, 서울을 한번 먼저 자, 모든 지역을 다 볼 수 있고요. 일단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를 보고 자, 쭉 시계를 돌이켜서 자, 서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서울의 플라워 차트입니다. 자, 서울은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는데 계속 위로만 올라가. 자, 왼쪽으로 가는데 위로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평가. 그렇죠. 전세만 올라가고 매매가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만 가. 왼쪽으로 가는데 위로 올라가. 왼쪽으로 가는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매매가는 무서워서 계속 떨어지는데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의 에너지가 지금 이 십자선이 왼쪽으로 가 있죠. 지금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죠. 가다가 돌아서죠, 이제. 네. 자, 이때가 언제예요? 2015년 2월 달입니다. 자, 이때 이율은 뭐예요? 이때 이율은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이 플라워 차트로 꺾인 게 언제예요? 7월 달 이후로. 7월 달 이후로 확실하게 꺾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통계 데이터인 KB 부동산 통계 데이터다 보니까 조금 느려요. 그래서 물론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도 좋지만 좀 더 이제 다른 부동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이거는 이제 좀 고급반에서 배워야 되는 거고 일단은 오늘은 초급이니까.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대전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전. 자, 대전이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가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왼쪽 위에 있죠. 이때가 16년부터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렇게 자,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를 이 플라워 차트의 원리를 가지고 매매전세 저평가 인덱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높잖아요? 높으면 전세 대비해서 정말 저평가인 거예요. 자, 대전은 전세 대비해서 제일 이 데이터가 높았을 때가 언제예요? 2017년 1월 달.
네.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2017년 1월 달이면 요때네요. 요때. 와, 이 사이에는 거의 움직이요. 이때. 네. 딱 본격적인 상승을 출발하기 전이죠. 자, 서울도 아까 볼까요? 서울도 언제가 전세 대비 저평가가 제일 높았는지. 자, 전세 대비한 저평가가 제일 높다. 2016년 5월. 이때가 제일 높았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높은 시기에 사면은 손해볼 일이 절대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볼까요? 예를 들면 뭐 경기도 한번 볼까요? 자, 경기도도 플라워 차트가 도는 게 언제부터요? 13년. 네. 9월, 10월 지나서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꺾이죠. 네. 이럴 때 사면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자, 플라워 차트가 정말로 파워풀합니다. 네. 이거를 시도도 볼 수 있고 시군구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지역에 플라워 차트만 확인을 해도 우리는 지금 낚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알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바닥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2019년에 제가 좀 많이 산 지역이 어디냐면 군산인데 군산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주간 데이터로 제가 바꿀 거고요. 자, 2019년이니까 자, 17년 군산. 자, 요게 군산의 플라워 차트예요. 네. 자, 군산은 계속 이거 보시면 17년부터 계속 내려요. 밑으로 왼쪽으로 빠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요 사선 위에서 노는 걸로 봐서는 네. 그래도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가 좀 더 매매가보다는 저평가인 거예요. 근데 2020년 1월 달에 딱 바닥 찍고 플라워 차트가 돌죠. 이때 딱 모서리가 2020년 1월 13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섭니다. 예. 제가 언제 샀냐? 2019년 10월 달에 제가 매수를 했고 잔금은 12월 달 정도에 제가 잔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때 완전 발바닥에 산 거죠.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돌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계속 돌죠. 즉 뭐다? 부동산은 지금 항공모함이다. 그래서 플라워 차트로 저점만 잘 찍고 얘가 네. 저평가 고평가인지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게 이제 저평가 인덱스인데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2018년부터 이미 저평가 상태로 들어갔죠. 이 전세 저평가가 네. 상대 한 4% 정도. 그리고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저평가가 매우 많이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죠, 지금.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이 플라워 차트, 뭐 전주시 볼까요? 전주시도 똑같습니다. 이 플라워 차트의 이 끝에가 2020년 6월 달. 예, 전주시는 2020년 6월 달 이후에 다시 플라워 차트가 도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플라워 차트만 아셔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변곡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 수 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자, 좋습니다.